겨울과 이른 봄 동안 나는 먹을 것들을 아파트 바깥쪽의 창턱에 보관했었다. 한겨울의 몇 달 동안에는 그중 몇 가지가 딱딱하게 얼어붙기는 했어도 녹은 뒤에 먹을 수 없이 상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음식물을 매연과 비둘기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식품들을 밖에다 내놓기 전에 비닐봉지로 싸두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봉지들 중 하나가 폭풍에 날아가 버린 뒤로는 봉지에 끈을 매어 방 안의 라디에이터에다 묶어두기 시작했다. 가스는 다행스럽게도 집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료품 사정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날씨가 추울 동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어 태양이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하늘에서 맴돌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맴돌게 되자 창턱은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아졌다. 우유는 엉겼고 주스는 상했고 버터는 녹아서 미끌거리는 노란 점액으로 바뀌었다. 그런 재난을 몇 번 당한 끝에 나는 열을 받으면 못 쓰게 되는 식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늘 먹던 음식들을 세세히 조사해 보았다. 6월 12일 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새로운 식단을 짰다. 분유, 인스턴트 커피, 작은 단위로 포장한 빵, 인류에게 알려진 식품 가운데서 가장 값싸고 가장 영양가 높은 달걀. 나는 그런 것들을 내 기본 식품으로 삼아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먹을 셈이었다. 그러나 이따금씩은 사과나 오렌지를 사는데 돈을 낭비했고,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햄버거나 스튜캔을 사 먹기도 했다. 음식이 상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굶어 죽진 않을 것이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랬다. 정확히 시간을 재서 2분 30초 동안 반숙한 달걀 2개, 빵 2쪽, 커피 3잔, 그리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물. 그것이 내 하루분의 식사였다. 그 계획은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하학적인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달리 택할 방도가 별로 없는 만큼 그 계획에서 용기를 얻으려고 했었다. 나는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허기를 느끼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꿈을 자주 꾸었고 여름밤들은 잔치와 푸짐한 음식들의 환상으로 채워졌다. 스테이크와 양고기가 담긴 접시들, 쟁반에 놓여있는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산처럼 쌓여있는 케이크와 후식, 엄청나게 큰 과일 그릇들. 낮 동안 내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한 소화액이 흐르는 소리로 쪼르륵거리며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고 비어있다고 투정을 부렸다.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힘겨운 투쟁을 거쳐서였다. 나는 원래 살집이 좋은 편은 못 되었지만 그해 여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체중이 줄었다. 이따금씩 나는 약방에 체중계에 동전을 집어넣고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6월에는 69kg이던 체중이 7월에는 62kg로 줄었고 8월에는 55kg로 떨어졌다. 신장이 180cm 남짓한 사람으로서는 위험스럽게 낮은 체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골이 상접해져서 심각한 손상을 입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마련이다. 나는 육체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애쓰면서 마치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궁지를 애돌아 먼 길을 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갔고 그들 모두 내가 마침내 스스로 알아낸 것, 즉 정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받으면 정신 그 자체도 곧 물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이 물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고 그 결과로 내 주위의 모든 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물건들이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차가운 레모네이드가 담긴 유리잔, 표제에 내 이름자가 실린 신문, 완전히 새것인 채로 침대 위에 놓여있는 트위드 양복. 한 번은 술에 취한 채 구석에서 뭔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며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예전의 내 모습을 보기까지 했다. 그런 환상은 한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그 반향은 마음속에 몇 시간씩 계속되는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 자신의 생각을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시기가 뒤따랐다.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가 그 결론을 쫓아갈 때쯤 고개를 들고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기 일쑤였다. 잃어버린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설명할 길이라고는 없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상상의 음식을 씹고 상상의 담배를 피우며 내 주위의 허공으로 상상의 도넛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이 아마도 가장 견디기 힘든 때였던 듯 싶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정신은 표류하기 시작했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자 나로서는 그것을 멈출 힘이 없었다. 그런 징후는 대체로 7월 중순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징후는 대체로 7월 중순이 되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전까지 나는 빅터 삼촌의 마지막 남은 책들을 열심히 읽어나갔고 다음에는 그것들을 챈들러에게 팔아넘겼다. 그러나 막바지에 가까워질수록 책들이 내게 더 많은 문제거리를 안겨주었다. 책장에 있는 글자들이 눈에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글자들에서 아무런 의미도 떠오르지 않았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소리도 메아리치지 않았다. 검은 부호들이 완전히 당혹스럽고 제멋대로인 선들의 모임으로 그것들 자체의 측면만을 드러내는 곡선들로 보였다. 마침내 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척조차도 하려고 들지 않았다. 단지 상자에서 책을 꺼낸 다음 첫 페이지를 열어 손가락으로 글줄을 따라 내려갔을 뿐이었다. 손가락이 첫 번째 줄 끝에 이르면 두 번째 줄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음에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하는 식으로 맨 아랫줄까지.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치 맹인이 점자를 읽는 것처럼 그 일을 끝냈다.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다면 만지고라도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무렵쯤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하자면 나는 그 책들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만짐으로써 팔아치울 권리를 얻었던 것이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내가 마지막 남은 책들을 챈들러에게 가져간 날은 바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한 날이었다. 나는 책을 팔아서 $9 남짓되는 돈을 받았는데 브로드웨이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다가 108번가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간이 음식점 퀸즈 바 앤드 그릴에 잠시 들를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너무 지독히 더워서 10센트짜리 맥주를 두어 잔 마시는데 돈을 쓰더라도 나쁠 것 같진 않아서였다. 나는 서너 명의 단골 손님들과 함께 바 앞에 스툴에 앉아서 희미한 불빛과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곳에 설치된 대형 컬러 텔레비전이 호밀 위스키와 버번 술병들 위로 기분 나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나는 그 진공 세계에 두 명의 우주인이 첫 발을 딛고 달 표면에서 장난감처럼 뛰어다니며 자욱한 먼지 속에서 골프 수레 같은 것을 밀고 한때는 사랑과 광기의 여신이었던 달의 눈에 깃발을 꽂는 것을 보았다. 빛나는 달의 여신이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대통령의 연설이 뒤따랐다. 그는 엄숙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 일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에 옆에 있었던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아마 나도 한두 번쯤 싱긋이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들렸더라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 자기 집에서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나는 거의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에서 살았다. 아파트가 휑하니 비었는데도 그 빈 공간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낙심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위안을 주는 것 같기도 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몹시 곤란한 일이지만 갑자기 내 의식이 좀 더 분명해졌고 그 뒤로 사나흘 동안 나는 웬만큼 나 자신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나는 빅터 삼촌의 마지막 책들을 팔고 난 뒤에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간질병 환자처럼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우리만큼 새롭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상한 반쪽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매트리스 위에 길게 드러눕고 공책에다 내 생각들을 적어내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내게는 중요해 보였고, 그래서 나는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따금씩 나는 두 창문 사이에 못 박힌 듯 서서 달의 궁전이라고 쓰인 네온 사인을 지켜보았다. 그러는 것까지도 즐거웠고, 그럴 때면 언제나 재미있는 생각들이 연달아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 생각들은 제멋대로 떠오르는 영상이나 두서없는 회상이어서 이제는 좀 흐릿해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달 표면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이후로 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내가 아이다호의 보이지에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다음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외계로 날아간 것을 보았다는 우연의 일치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단지 기아로 일시적 정신 착란을 일으켰고 그 네온 사인의 불빛이 나를 꼼짝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 가운데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달의 궁전이라는 단어가 신비하고 매혹적인 신탁처럼 내 마음을 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 단어 속으로 섞여들었다. 빅터 삼촌과 중국, 우주선과 음악, 마르코 폴로와 미국 서부. 나는 그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전기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그 생각은 다음엔 내가 대학 1학년 때 일어났던 정전사태로 이끌렸고 그 생각은 다시 리글리 구장에서 치러진 야구 경기들로 이끌렸고 그 생각은 또다시 빅터 삼촌과 내 창턱에서 불타오르던 추도용 촛불빛으로 이끌렸다. 한 생각이 다른 생각에 계속 자리를 내주면서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한 관련을 맺어 나갔다. 예를 들자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하는 생각이 콜럼버스와 우주비행사들의 유사성, 중국에 도달하려다 실패한 결과로서의 미 대륙의 발견, 중화요리와 내 텅 빈 뱃속, 생각을 위한 음식으로서의 생각, 꿈의 궁전으로서의 머리 같은 것들로 이어졌다. 나는 아폴로 계획과 우주선과 음악의 신, 그리고 빅터 삼촌과 서부로 여행을 떠난 문맨을 생각하곤 했다. 또 서부와 인디언들을 상대로 한 전쟁과 한때는 인도차이나라고 불렸던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생각하기도 했고 무기와 폭탄과 폭발, 유타와 네바다의 사막들에서 솟아오르는 핵구름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어째서 미국 서부는 달 표면과 그렇게도 많이 닮아 보일까? 생각은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었고 내가 그런 비밀스러운 우연의 일치에 마음을 열면 열수록 나는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나는 미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힘, 사물의 본질을 파고드는 영지의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그 힘을 얻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사나흘을 나만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 잠을 깨고는 내가 어딘가 다른 곳, 단편들로 이루어진 세상, 굶주림과 텅 빈 벽들의 세계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전날의 평정을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다시 나를 찍어 누르고 있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뿐이었다. 새로운 절망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는 완강한 고집이 나를 지탱해 주었지만 조금씩 나는 결의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8월 1일에는 이미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태세를 갖추고서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인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녹초가 되도록 걷고 호주머니에 든 동전들을 허투루 쓴 것이 고작이었다. 한여름이라서 모두들 도시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짐머까지도 이상하게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120번가에서부터 암스테르담가에 있는 짐머의 아파트까지 걸어서 몇 번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벨소리 응답을 하지 않았다. 또 우편함과 문 밑으로 쪽지들을 밀어 두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훨씬 더 뒤에야 나는 짐머가 다른 아파트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어째서 새로 이사간 곳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내게서 여름은 시카고에서 보낼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물론 그 거짓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때쯤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꾸며낸 뒤여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짐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계속 그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문 밑에다 쪽지를 남겼다. 8월 초의 어느 일요일 아침 마침내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벨을 누르고 나서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곧장 돌아서려는데 아파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기침 소리. 그 순간 안도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잠시 뒤 문이 열렸을 때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분명히 짐머여야 할 사람이 그가 아니었다. 그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검고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젊은 남자였다. 나는 그가 짧은 반바지밖에 걸치지 않은 차림인 것을 보고 이제 막 잠을 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인가요? 그가 어쩌면 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다정하게 나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들렸고 나는 내가 어떤 파티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모양이군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데이비드 짐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낯선 사내가 지체 없이 말을 받았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포그겠군요. 당신이 언제쯤 다시 나타날까 궁금했습니다. 바깥 날씨가 찌는 듯이 무더운 산복더위여서 거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줄줄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진 채 문간에 서 있을 동안 나는 내가 그 낯선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귀가 의심스러웠다. 내게 충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얼른 돌아서서 달아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맥이 쭉 빠졌고 나는 기절을 하진 않을까 겁이 났다.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내가 몸을 지탱하려고 문틀을 짚으면서 물었다. 당신이 틀림없이 포그일 거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내가 대답했다. 그건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만일 당신이 짐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포그일 테니까요. 포그는 문 밑에다 그 쪽지들을 남긴 사람이겠고요. 눈치가 아주 빠르군요. 내가 떨리는 한숨을 가만히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짐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요. 미안합니다.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는 다시 힘을 끌어모아 떠나려고 했지만 막 돌아서려는 참에 그 낯선 젊은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상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길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나는 막 당신이 키티의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티요? 내가 되물었다. 나는 키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모릅니다. 평생 동안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 여자와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군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든 그 여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나는 가슴께를 내려다보고 내가 매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연초에 자선 바자에서 10센트를 주고 산 옷이었다. 난 사실 매치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은 시카고 컵스지요. 그것 참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군요. 그 낯선 젊은이가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키티는 그걸 좋아할 겁니다. 그 여자는 그런 걸 좋아하죠. 다음 순간 나는 뭐라고 할 틈도 없이 팔을 잡혀 주방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느닷없이 들어선 곳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테이블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잔뜩 늘어놓여 있었다. 베이컨과 달걀, 커피가 가득 찬 포트, 도넛 모양의 딱딱한 빵과 크림치즈, 훈제한 생선 접시. 나는 몇 달 동안 그처럼 많은 음식을 본 적도 없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마치 내가 벼랑간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선 것 같았다.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그리고 이제는 음식물로 지어진 마법의 농가를 발견한 배고픈 어린아이였다. 모두들 여길 봐. 맨가슴을 드러낸 집주인이 싱긋이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키티의 쌍둥이 오빠야. 뒤이어 그가 나를 식탁 주위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켰다. 모두들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고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같이 웃어 보이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대부분 줄리어드 학생들이었다. 무용과 학생들, 기악과 학생들, 성악과 학생들. 집주인의 이름은 짐인가 존이었는데 그는 바로 전날 짐머가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온 참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난밤에 올라이트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그러는 대신 짐인지 존인지 아는 사람을 습격해 즉석에서 집들이 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옷을 벗고 있는 이유와 내 앞에 놓인 푸짐한 음식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듣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실 뇌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 얘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잊어버렸다. 달리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서 나는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한 여자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양쪽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머리에는 염주가 달린 나바호 밴드를 두른 19살이나 20살쯤 된 자그마한 중국계 처녀였다. 그녀는 내 눈길을 미소로 받아들였다. 나는 테이블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거기로 눈길을 돌렸지만 내가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음식 냄새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앉으라고 권할 때를 기다리며 거기에 서 있을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움켜쥐어 입 안으로 밀어넣지 않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키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가 분명히 그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들면서 말했다. 이제 우리 오빠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린 적어도 이 사람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녀가 내 마음을 그처럼 잘 읽어준 것이 고마워서
키스라도 해주고 싶었다. 남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뒤따랐지만 키티가 내게 자기와 자기 옆자리 사이로 앉으라고 손짓을 하면서 나를 다시 구해주었다. 나는 재빨리 양쪽 의자에 공둥이를 한쪽씩 걸치고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내 앞에 포크와 나이프, 유리컵과 찻잔, 냅킨과 스푼 같은 식사 도구들과 접시가 놓였고 그 뒤로 나는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내가 보인 반응이 어린아이 같았겠지만 일단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자 도저히 자제를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 놓아주는 음식들을 모두 개걸스럽게 삼키면서 차례차례 접시를 비웠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보기에도 걸신이 들린 것 같았지만 그들의 아량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다. 어쨌든 다시 읽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다. 나는 15분이나 20분쯤 정신없이 음식을 삼켰는데 그러고 나자 남은 것은 하얀 뼈 무더기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그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단 한 조각도, 하다못해 빵 부스러기 하나도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었을까? 나는 의아했다.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나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것일까? 나는 키티를 돌아다보고 겸연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불쾌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태도에 나는 약간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불쾌감을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음식을 먹은 대가로 노래를 불러주자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내가 자기네들의 접시를 싹싹 핥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자. 대화에 끼어들 틈을 엿보고 있을 동안 나는 차츰차츰 오래전에 잃어버린 쌍둥이 누이 옆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서 오가는 이야기로 나는 그녀가 무용과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매치 티셔츠는 내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것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웃는 동안 계속 그녀를 살짝살짝 훔쳐보았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브래지어도 하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팔찌와 귀고리는 끊임없이 짤랑거렸다. 그녀의 젖가슴은 모양이 아주 예뻤는데 그녀는 놀라울 만큼 태연하게 과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없는 척 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태를 드러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도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녀가 처신하는 방식, 말하자면 그녀 정도의 미모를 지닌 그렇게도 많은 여자들과는 달리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이 어쩌면 그녀의 자유분방한 몸짓과 목소리에 밴 도도하면서도 현실적인 특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버릇없이 자란 중산층 처녀가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알고 스스로 이것저것 배워온 여자였다. 그리고 또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어깨나 다리에서 몸을 떼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맨살을 드러낸 자기의 팔이 내 팔에 와닿도록 놓아두기까지 했다. 그것은 나를 어리석은 짓으로까지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얼마쯤 뒤에 나는 대화에 끼어들 기회를 잡았다. 누군가가 인간의 달 착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의 말로는 그 모든 일이 속임수, 정부가 우리의 생각을 전쟁으로부터 돌리기 위한 연출한 텔레비전 광상곡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들은 얘기를 뭐든 믿기 마련이야. 그거 덧붙였다. 할리우드 촬영소에서 찍은 형편없는 엉터리 짓이라도 말이지. 내가 대화에 끼어들 빌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엉뚱한 말로 대화에 끼어들어 지난달에 인간이 달을 밟은 것은 정말일 뿐 아니라 절대로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침착하게 주장했다.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달로 가곤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쩌면 수천 년 전부터지요. 내 말에 모두들 소리를 죽여 낄낄거렸지만 나는 가장 희극적이고도 현학적인 스타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그 뒤로 10여 분 동안 루시언, 고드윈, 그리고 다른 인물들에 관한 문헌이며 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감명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웃기고도 싶었다. 조금 전에 끝낸 식사에 포만감에 취한 나는 키티에게 나라는 사람이 그녀가 전에 만났던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결의에 차서 최선을 다했고 내 예리하고 단호한 이야기는 얼마 안 가서 곧 그들 모두를 뇌세시켰다. 그러나 내가 시라노의 달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누군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말로는 시라노 드 베르주락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연극에 나오는 사람, 꾸며낸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시라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잠시 말을 돌려 그가 군인으로서 보낸 젊은 시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철학자와 시인으로서의 경력을 논하고 다음에는 그가 여러 해 동안 부닥쳤던 갖가지 역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재정적인 곤란, 매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발작, 그의 급진적인 견해를 두고 국가와 벌어진 싸움. 나는 그들에게 시라노가 어떻게 디크다파종에서 보호자를 얻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파리의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건물의 지붕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린 돌을 머리에 맞고 죽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으스스하고도 유머러스한 비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박히도록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겨우 36살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사고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적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그게 단지 우연의 문제, 하늘로부터 파멸을 쏟아부은 눈먼 운명이었는지 말입니다. 아, 가엾은 시라노. 이건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살과 피를 지녔던 인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649년에 그 사람은 자기의 달여행에 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건 직접 쓴 이야기이고 그래서 난 사람들이 왜 그의 말을 의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라노에 의하면 달은 이 세상과 같은 세계라고 합니다. 달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여기서 보는 달과 똑같이 보이겠지요. 에덴 동산은 달에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자 신이 그들을 지구로 추방한 겁니다. 시라노는 처음엔 공기보다 더 가벼운 이슬병들을 몸에다 묻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지구로 끌려와 뉴프랑스에 있는 나치의 인디언 부족들 사이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은 마침내 자기를 목적지로 데려다준 기계를 건조했는데 그걸 보면 북미 대륙이 언제나 달 로켓을 발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시라노가 달에서 만난 사람들은 5m가 넘는 키에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달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중 어느 언어에도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평민들이 쓰는 언어는 온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팬터마임 비슷한 몸짓으로 된 복잡한 암호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이 쓰는 두 번째 언어는 순수한 소리, 음악과 거의 비슷하게 복잡하지만 분절되지 않은 허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 사람들은 음식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맡음으로써 식사를 합니다. 또 그들은 도는 시, 그러니까 시 자체의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종이 쪽지에 쓰여진 실제의 시였습니다. 가장 큰 범죄는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코가 더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더 고상한 걸로 간주됩니다.
코가 짧은 남자들은 거세를 당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달 사람들은 그런 흉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이보다는 차라리 자기네 종족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위대한 철학자가 죽으면 친구들은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습니다. 남자들의 옆구리에는 청동성기가 매달려 있지요. 17세기 프랑스 남자들이 칼을 차고 다니던 것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어떤 달 사람이 어리둥절해진 시라노에게 설명해 준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살상의 도구보다는 생명의 도구를 존중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시라노는 달에 가 있던 동안 꽤 오랜 기간을 세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달 사람들은 그를 깃털이 없는 앵무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시커먼 거인 남자가 시라노를 그리스도의 적과 함께 다시 지구로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몇 분 더 거침없이 짓거려댔지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힘이 빠졌고 내 영감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중간쯤 해나갔을 때는 영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머리가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가 엄청나게 커지는가 싶더니 눈 뒤쪽에서 달려드는 특이한 빛과 해성들이 보였다. 칼로 휘젓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배가 꾸르륵거리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느닷없이 하던 얘기를 뚝 자르고 그만 가봐야겠다며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급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은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두겠다고 약속하지요. 공연, 미친놈의 지긋춤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주방을 빠져나오다가 커피잔에 부딪혔고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문간으로 걸어갔다. 내가 거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키티가 옆으로 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그녀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먼저 거기로 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덱은 정말 이상한 오빠로군요. 그녀가 말했다. 덱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음엔 늑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엔 늑대가 말하는 기계로 바뀌었고요. 덱한테 남아있는 건 이뿐인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음식, 그 다음에는 말, 입속으로 들어가고 입에서 나오고. 하지만 덱은 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장 좋은 걸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덱은 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장 좋은 걸 잊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난 덱의 누이니까 작별 키스를 하지 않고는 덱을 보내지 않겠어요. 나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미처 뭐라고 할 틈도 없이 키티가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내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 키스를 했다. 내가 느끼기로는 아주 다정하게 어쩌면 연민의 정까지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을 진정한 키스로 받아들여야 했을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게임의 또 다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도 전에 나는 어쩌다 몸에 등을 게댔고 문이 열렸다. 그것이 내게는 어떤 메시지, 일이 끝났다는 비밀스러운 암시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으로 문을 밀어 연 다음 몸을 돌려 그곳을 나왔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